자, 투자론 세 번째 강의죠. 우리 교재에는 투자 안의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매기간, 소득이득과 처분까지 다 따지고요. 사용하는 지표가 동일해요. 근데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석 대상 소득으로 동일한 소득이 매기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그냥 한 해의 소득으로만 생각하죠. 사용 지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좀 비합리적이다 이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책에 넘기시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순역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에 가시면 투자 의사결정 방법의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약 강의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자, 그래서 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가 낸 것은 현가고요. 1억 2천만 원 내가가 됩니다. 자, 내가 낸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지출, 유출이라고 그냥 바로 할게요. 유출이고요. 들어온 것은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낸 것은 이제 현재 가치는 확실한데 1억 2천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내가를 현가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가, 현가를 맞춰줘야 돼요. 유입이 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사용하는 지표가 똑같다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의 자, 현재 가치 합을 줄여서 현가합이라고 하죠.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운영과 처분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한 해의 소득이 아니라 매기간 소득이 다 틀리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이제 할인율이 필요한 거죠. 할인율을 우리가 보통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데요. 우리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요약 강의 때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순역가법과 수익성 지수법만 그렇습니다. 그럼 유입이 커야 됩니다. 더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순역가법부터 갈게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세후로 따집니다. 보통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 순역가법으로 갑니다. 자, 순역가라는 건 net present value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액이 같다면 100원에서 100원 빼면 어떻게 돼요? 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순역가는 0보다 크거나 투자하고 0을 잘못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PI라고 하는데요. 자, 항상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유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자, 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100원에서 100원을 나눈다? 그럼 1이 기준이에요. 얘는 0이 아니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고요. 자, 얘도 이제 이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IRR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은 책에 나와 있듯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0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200원을 벌었다. 자, 그러면 이건 현가고 내가이기 때문에 일시불 현가로 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에 1년이니까 1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1,000원에 1,200원이니까 원금을 회수하고 200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20%가 되거든요. 자, 이게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20%가 바로 내부 수익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효가법보다 순효가가 더 우수한 건 순효가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라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고요. 외부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내기가 더 커야 되죠. 내기하자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외부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회수를 합니다. 자, 근데 얘는요, 지금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20% 나왔다 그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수익이 안 나올 수 있고요. 다시 재투자한다는 건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순효가법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효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 지표가 같기 때문에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요. 그러니까 순효가랑 내부순위법은 순효가가 더 우수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일 때는 결론이 같지만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효가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큽니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부가 요구보다 크죠. 근데 순효가가 0이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 1로 만들고요. 내부와 요구가 같아집니다. 투자를 합니다. 순효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 1보다 작아요. 요구가 크기 때문에 기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갑니다. 할인형고 수지분석법은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를 평가로 고친다. 그럼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유입은 운영과 처분이지만 판매가 아니라 매기간이며 세후다. 자, 순효가는 빼준다.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낮춘다. 1보다 커야 된다. 자,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이건 암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 우리 요약 강의에서 다시 또 제가 야매를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게 있죠. 심순애가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갑니다. 김준배를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명을 하죠.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영 이렇게 보세요. 순영이 수일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순효가법이 내부순위법 더 우수하다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사용하는 지표가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론이 같을 수가 있는데 자, 맨 마지막에 6번에 보시면 투자 의사결정 방법론이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순효가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됩니다. 같을 때도 투자 대안이 됩니다. 투시라 그랬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고 목표했던 것보다 내 투자 횟수 기간이 짧아야 돼요. 목표가 더 길어야 되고 그러나 회계적 이익률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표했던 것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걸 봤고요. 자,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를 갈게요. 자, 고려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그래마 할인연구시 분석보다는 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간단합니다. 어림셈법이라는 건 뭐예요? 주목구시 계산이죠. 대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오히려 여기 그 자체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암기기법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림셈법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교재를 보시면 어림셈법이란 두 번째가 있죠. 그래서 어림셈법의 종류가 승소법과 수익률법이 있고요. 자, 승소법과 수익률법이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그다음에 채무불이용,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림셈법이라는 자체로 가볼게요. 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하는 쪽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림셈법입니다. 자,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대충 하자는 얘기예요. 주목구구시.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습니다. 자, 이게 총 투자액이래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임대사업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자체가 두 가지는요, 역수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승수법이라는 것은 몇 배냐가 중요합니다. 몇 배냐. 그러면 투자액이 올라가요. 그럼 1억이 도대체 2천만 원에 대해서 몇 배냐? 5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승수가 5가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5년이 걸린다는 것은요. 자, 회수 기간은 짧게 걸리기 때문에 승수는 작을 수 좋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익률은 뭐냐면, 자, 1억에 대한 총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이 내려오죠. 그래서 20%라는 몇 %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다는 거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어림셈법은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해의 소득만 갖고 따지고요. 처분은 아니고 운영만 따졌죠.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 1천만 원, 2천만 원과 1년 후에 2천만 원이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승수법과 수익률법을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강의에서 다시 해드리겠지만, 자, 승수법은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에서 소득이 조순 전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는 조소득 승수죠. 자, 그 다음에 수는 순영업,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승수. 자, 저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자,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자, 승수법은 몇 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액이 올라가요. 근데,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조순까지는요, 아직 빚을 빼지 않았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을 안 뺐죠. 자, 빚을 안 뺐다는 자체는요, 총 투자의 대비로 가야 돼요. 1억에 2천이죠. 근데 빚을 뺐다는 자체는요, 1억에서 만약에 내가 4천이 내 돈이고 6천이 빌렸다. 그럼 4천에 대한 2천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순까지는 총이고요. 전후는 지분 투자가 돼요. 그래서 다 적어볼게요. 조순까지는 총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근데 전후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요. 최근의 경향이 얘가 지문으로서 나왔었는데요.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러면 물어본 소득은 안 합니다. 조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종수.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승수는 네 가지 뭐 있어요? 조순, 전후가 있어요. 자, 조순까지는 총투자, 전후는 지분투자, 물어본 소득은 안 합니다. 그럼 수익률법이라는 자체는 자, 얘와 역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역수관계가 수익률법은요. 자, 얘와 역수관계 우리가 종합 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역수는 보통 세전 수익률이라고 나오지 않고 지분 배당률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 나왔었는데요. 배당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얘는 세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암기 기법은요. 세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약 강의도 다시 하겠지만 순종에다 이렇게 연결시키십시오. 자, 제 야매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종합자본환원율은 어떻게 돼요? 역수관계니까 자, 순영업소득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총투자액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은 어떻게 돼요? 역수죠. 그러면 전지니까 세전이 올라가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은요. 자, 당연히 세후니까 세후가 올라가죠. 세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정 전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어림셈법은 오른쪽에 정리한 이 한계점을 본다면 넘겨보세요. 비유분석법 전에. 그러면 한계점으로는 합회시장 가치를 무시했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방법에 계산된 비율을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가
어림세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비율 분석입니다. 자, 비율은 당연히 비율을 갖고 따져요.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비율, 그 다음에 총 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이 아니라 비율 분석으로 갈게요. 비율 분석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1번, 2번, 3, 4, 5번 순서대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 비율이라는 LTV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 자, 그래서 일단 비율 분석법으로 갑니다. 자, 비율 분석법도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가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대부 비율은 우리가 LTV라고 해요. 융자 담보 비율이죠.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자, 보금자리로 해서 자, 1억 원 우리가 얻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빌려줍니다. 그럼 70% 빌려준다는 것은 1억이 부동산 가치고요. 7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또는 우리가 이 대부 비율을 더인 돈, 남의 돈, 저분한테 빌렸기 때문에 저당 비율, 또는 대부 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부 비율이 높으면요, 은행이 못 갚으니까 채무은행 원금 회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감가가 심하면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요. 자, 우리가 초기에는 7천만 원을 빌려주죠. 100% 초과해서 빌려주는 은행은 없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요, 자, 부동산 가치가 7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100%가 되죠.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 5천만 원까지 떨어져.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주의 깊게 보실 게 초기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감가가 심하면 대부분은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100%를. 그럼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대부비율의 상한선 최고 한도를 정하겠죠. 근데 밑에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과 부채 비율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잘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타인 자본, 저분 거, 저당, 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고요. 빌린 돈이고요.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인 돈이 400원이고 내 돈이 100원이다. 그러면 4배라는 거예요. 4배. 그러니까 400%라는 뜻은요. 4배라는 뜻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먼저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1억 중에서 5천원초씩 들어갔죠. 그러면 50%, 50%가 되니까요. 당연히 1이니까 10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채 비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부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1억 중에 6천에서 내 돈은 4천입니다. 그럼 60%를 40%로 나누니까 자, 이건 1.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가 됩니다. 자, 대부가 80%라는 것은 타인 돈이 8천이고 내 돈이 2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타인 돈이 4배라는 얘기예요. 80%고 내 돈이 20%라는 것은 4배니까 40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되는 것은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볼게요. 자, 높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낮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높아야 되는 것은요,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자, 은행이 부채가 감당하는 능력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얘는 클수록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요,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더 많아야 돼요. 빚보다, 부채 서비스액보다. 그러면 소득이 더 많아야지 빚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많아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에 가깝다는 것은 차입자, 대출자 다 위험에 빠집니다. 자, 1보다 작다는 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1.0 이상이어야 되지만 은행에서 승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서 몇 배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채 서비스액이란 우리가 원리금입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해야 될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뭐 1.4나 1.6 정도가 돼야 승인이 되는데요. 보통 1.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영업경비는 나중에 하고 총 자산 회전율부터 볼게요. 왜 높아야 되는 걸 보니까. 자,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자산에 대한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읽게 되면요. 이 조소득 승수와 역수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소득 승수라는 것은요. 자, 승수법은 좀 전에 어림셈법이 이 승수는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조승까지는 총투자죠. 그래서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물어본 조소득은 나누게 되겠죠. 근데 회전율은 뭡니까? 이 매출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 높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역수니까 총투자액이 내려옵니다. 자, 총투자액에 대한 것은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럼 1억을 투자했다는 걸 이 자체가 부동산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회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소득은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 그럼 1회전이 됐죠. 2억은 2회전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얘도 높아진다. 그럼 총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자, 투자된 총 자산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이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조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죠. 이것도 한 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가로 3번에 있는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무불이행이 많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낮아야 됩니다. 높으면 위험하죠. 그러면 얘는요. 실제로 나가는 돈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래서 비비세 기억하시죠? 그래서 영업경비와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은 실제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근데 유효조소는요.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게 많다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낮을수록 좋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유효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경비도 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 비율도 낮아야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을 보시게 되면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비용의 통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경비가 조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로서 투자 대상 부동산의 재무관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경비가 나가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비율 분석이에요. 그 비율은 우리가 비율 갖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LTV와 DTI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LTV와 DTI를 완화시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걸 높여줘야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대부비율 LTV라는 것은 나중에 금융 파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은 틀려요. 자,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내 돈, 타인이 400원이고 내 돈이 100원이다. 4배라는 뜻이죠. 400%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비율이 50이면 1억에서 5천, 타인이 5천, 1이니까 100%. 대부가 60이면 타인이 6천, 내가 4천, 1.5가 되니까 150. 대부가 80이라면 타인이 8천, 내가 2천이니까 4배니까 4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도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것들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딱 나왔을 때 계산 문제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나 총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보세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거든요.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총 자산 회전의 매상 매출액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높을수록 좋다. 근데 채무불이행과 영업경비는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채무불이행하면 위험하죠. 영업경비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의 한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죠. 당연히. 첫 번째 그렇고요. 동일한 투자한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져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A 대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용하는 지표가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은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 순서가 조순전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가 유효조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효조족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채 서비스, 여기가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요, 조소득만 따지면 돼요. 조소득만 많이 나오면 장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이 총자산율이 높다면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영업경비를 안 뺐어요. 영업경비가 많이 나갔대요. 그럼 영업경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우리가 지금 동일한 투자 아니라 그래도 사용하는 지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잠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오시면, 자, 지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현금 수지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가장 출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우리가 분석 대상 소득은 매기간 발생하는 소득이득과 처분을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 운영 처분 다 따지고요.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며 사용한 지표가 똑같아요. 유입과 입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자,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을 있었어요. 승수는 작아야 되고 수익률은 높아야 된다. 조순, 전후, 조순까지는 총투자, 전후는 지분투자. 자, 물어본 소득은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순종, 전지.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제가 전지 전능하시죠?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다 같이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소득으로 한 해 동일한 소득이 매기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정확도가 낮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비합리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 투자 의사결정 방법론에서는 이수율과 심순영이죠. 순영가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커야 되죠. 내부가 0보다 커야 되고 투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 투자의 해수 기간은 목표 해수 기간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획일적 이익률은 목표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비율 분석법, 어림셈법은 그렇게 했고요. 자, 비율 분석법은 어때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르지만 대부가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그 자체의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긴 다 높아야 되고 여긴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특히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올라가지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나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1.0 이상이 됩니다. 자,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 승수와 역수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커야 되는데, 자, 채무량과 영업경비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럼 딱 글씨를 보자마자 좀 이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공실률도 낮아야 되잖아요. 채무불이익률도 낮아야 되고요. 영업경비도 낮아야 됩니다. 특히 이 채무불이익률은 한번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가 아니라 순영업소득으로 나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이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서는, 자,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 할인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현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가 해수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할인과 현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가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꼭 여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내부수익법과 수익성 지수법은요, 이 현가라는 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연금수익분석법의 순현가법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현가해수기간 들어가고요. 현가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내부순위법과 수익성지수법이 현가라는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부순위법과 수익성지수법이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안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현가가 안 들어가면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